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핸들을 움켜쥔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손뿐만이 아니라 양 무릎까지 파들파들 떨린다. 옆에서 싸한 기운이 휘감겨 오는 것만 같다. 치사토는 태어나 지금까지 이토록 큰 공포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솔직히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자신이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될 영역에 끌려들었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로 얘기했던 대로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조금 전 휴게소에 나타났다. 가랑비의 옅은 안개 속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다가오는 아마카스는 불길한 세계의 사자 같았다. 치사토는 그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기무라의 얼굴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왜 여태까지 알지 못했을까? 두 사람은 분명 부자지간이라고 그제야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두 번째 표적이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것을 알고 치사토는 그의 블로그 글을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겐토라는 아들이 등장했다. 글에는 그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 중이라는 장면까지 나왔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순조롭게 회복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제는 제 부친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인가? 아마카스는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옆에 앉으면서 혼자로군 이라고 말했다. 네, 그런데 왜요? 아니, 동행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그렇군. 목적지에서 기다릴 심산인 거야. 누가요? 치사토가 묻자 그는 크크 목을 울리는 것처럼 웃었다. 시침이 뗄 거 없어.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되게 급한 호출에 순순히 이런 묘한 곳까지 찾아온 거야. 통화할 때 내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치사토는 침만 꿀꺽 삼켰다. 그러자 아마카스가 그 녀석은 잘 지내나? 라고 물었다. 내 아들 녀석 말이야. 역시 짐작했던 대로였다. 두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아마카스는 지금 가는 곳에서 아들이 잠복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치사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마카스는 다시 기묘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야 당연히 쌩쌩하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할 테니까. 멀쩡한 성인 남자 셋을 연달아 죽이려 들다니. 치사토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아마카스도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세상에 이런 부자지간이 또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나저나 아주 재미있군. 그 녀석이 어떻게 당신을 꼬드겼을까? 보통은 아무리 유산에 욕심이 나더라도 웬만해서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나는요, 라고 치사토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다. 살인에 가담한 적 없어요. 아, 그러셔? 나는 남편과 아카쿠마 온천에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황화수소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요. 내가 대체 뭘 어쨌다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반론을 내밀었다. 아마카스는 잠시 침묵한 뒤 뭐 좋아 라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한 건도 그렇고 도마테 온천에서 나스노가 죽은 건도 불행한 사고일 뿐 사건성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모양이더군.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치웠는지 실은 나도 짐작이 가질 않아. 하지만 양쪽 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 그건 내가 알지. 누구 짓인지도. 그 뒤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녀석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말이야.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만 당신이 전화를 했더라고. 아, 이거구나. 딱 감이 왔지. 녀석이 당신을 한편으로 끌어들인 거야. 당신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녀석이 뭔가 마술을 구사해서 두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야. 그렇잖아? 치사토는 대답이 궁했다. 반론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자 아마카스가 갑시다 라고 말했다. 출발하자고. 녀석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입을 꾹 다문 채 치사토는 차를 출발시켰다. 문득 깨닫고 보니 몸을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이 줄곧 멈추지 않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 아마카스는 이따금 헛기침을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만 했지만 치사토는 그래도 기무라가, 아니 아마카스 겐토가 지시한 대로 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이윽고 그 인터체인지가 다가왔다. 치사토는 깜빡이를 켰다. 그러자 아마카스가 여기였어? 라고 중얼거렸다. 뒤를 이어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아오에는 이것이 과연 현실인가 의심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도 대학 연구실에 있었던 몸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 위에서 빨간 마세라티를 추적하고 있다. 조금 전에는 휴게소에서 액션 영화 같은 격투극까지 목격했다. 이 일에 휘말리기 전까지 자신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세계다. 하지만 지금 그 세계의 한 복판에 떨어져 있다. 꿈이 아니라는 건 물론 잘 알지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앞쪽에서 달리던 빨간 차가 깜빡이를 켰다.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나가려는 것이다. 아오에는 바짝 긴장했다. 이상한 곳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네. 조수석에서 마도카가 혼자 중얼거렸다. 왜 하필 이런 곳이지? 아오에도 알 도리가 없는 일이라서 그러게 말이야 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세라티의 뒤를 이어 인터체인지를 나왔다. 지금까지는 다른 차량을 몇 대쯤 사이에 끼고 미행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들키지 않으려면 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일반 도로로 나서자 예상대로 교통량이 부쩍 줄어들었다. 첫 번째 신호에서 마세라티 바로 뒤에 붙고 말았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미즈키 치사토의 뒷모습이 보였다. 이쪽 차를 의식하는 기색이 없는 걸 보니 미행을 눈치채지는 않은 것 같았다. 파란불이 켜지고 마세라티가 출발했다. 아오에도 엑셀을 밟았다. 그 다음 사거리에서 마세라티가 왼편으로 꺾어들었다. 똑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했다. 폭이 좁은 도로는 아무래도 근처 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외줄기 길이라 따라가기는 쉽지만 거꾸로 말하면 상대에게 들킬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아오에는 속도를 약간 늦췄다. 좀 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빗발이 강해졌다. 와이퍼의 리듬을 빠르게 높이고 앞쪽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길이 구불구불해서 이따금 빨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곤 했다. 옆에서 스마트폰을 터치하던 마도카가 이건가? 라고 혼잣말을 흘렸다. 왜? 뭔가 찾아냈니? 어째서 여기로 온 건지 이것저것 검색해봤어요. 겐토군이 이쪽을 선택한 거라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예전에 이 지역에서 영화 촬영을 했었다는 내용이 떴어요. 영화 로케이션지였어? 폐허의 종이라는 영화예요. 아마카스 감독이 찍은 마지막 작품이라는데요. 그 제목이라면 나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그 영화 얘기였군. 그때였다. 앞쪽에 갈림길이 나타나면서 마세라티는 명백히 새길로 보이는 오른쪽 좁은 길로 들어섰다. 아오에는 다시금 속도를 늦춰 그 길 입구로 다가갔다. 거기에 입간판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막다른 길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안 되겠어. 여기서 더 쫓아가면 상대 쪽에서 금세 눈치챌 거야. 마도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상관없으니까 계속 가요. 상관없기는 반대편으로 나가는 길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야죠. 여기가 목적지라는 얘기잖아요. 종점이라고요. 겐토군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 저 사람들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자신만만한 그 말투에 아오에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다. 폭은 좁지만 포장 도로인데다 완만한 오르막길이다. 주위는 온통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다. 제대로 손질해주던 시절에는 이 길로 접어들면서부터 벌써 방문객들은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른다. 치사토는 바로 얼마 전에 이곳을 알았다. 기무라의 안내로 다녀갔던 것이다. 여기가 마지막 장소라고 그는 말했었다. 이윽고 앞쪽으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벽이고 지붕이고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지만 까마득한 옛날에는 아마 선명한 흰색이었을 것이다. 아르데코 풍의 창문들을 줄줄이 달렸으나 그 유리 대부분이 깨지거나 없어진 것을 치사토는 알고 있다. 건축된 것은 거의 100년 전이라고 들었다. 독일 군인의 별장이었는데 소유주는 오래전에 사망했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용도가 바뀌다가 결국 버려졌다는 얘기였다. 피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건물이라고 했다. 이윽고 도로가 로프로 가로막혔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로프를 풀어버리면 못 들어갈 것도 없지만 그 뒤쪽은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억지로 들어갔다가는 금속 조각의 타이어가 펑크날 우려가 있었다. 치사토는 차를 세웠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조수석의 아마카스에게 말한 뒤 뒷좌석에 코트와 우산을 들고 치사토는 차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우산을 펼쳤다. 여전히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마카스도 차에서 내렸다. 건물 쪽으로 시선을 던지더니 반갑네 라고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왔던 게 10여 년 전이야. 거의 하나도 변하질 않았어. 그렇게 말하고 아마카스는 피식 웃으며 치사토를 보았다. 하긴 그렇지. 80살 할머니가 90이 되어봤자 별반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농담이라고 한 말인지도 모르지만 치사토는 웃을 마음 따위는 없었다. 가시죠. 라고 말하고 걸음을 뗐다. 발 밑을 조심해가며 건물로 다가갔다. 멀리서 보면 멋스러운 서양식 건물 같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직도 서 있다는 게 이상할 만큼 썩어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벽에 무수히 금이 가서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정면 현관은 차를 댈 수 있는 지붕 역할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콘크리트 부지 곳곳에 금이 가고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유리는 깨지고 얼룩진 철골만 남은 현관문은 반쯤 열린 상태로 움직임을 멈춰버렸다. 치사토는 그 틈새로 슬쩍 몸을 들이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전에는 홀로 쓰였던 공간으로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가 구석에 흩어져 있었다. 천장은 높직하게 위까지 뚫렸고 오른편에는 2층 회랑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다. 치사토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예정대로의 시각이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곧 그가 나올 거예요.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힐끗 노려보았다. 당신은? 밖에서 기다릴게요. 치사토는 현관으로 향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마카스가 오른손을 획 잡아챘다. 그건 안 되지.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곤란해. 치사토의 팔목을 움켜쥔 채 아마카스는 2층 회랑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겐토, 어서 나와.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 아니면 이대로 황화수소를 내뿜을 생각인가? 아니 그랬다가는 이 여자도 무사하지 못해. 어때? 그래도 괜찮겠냐? 복수를 위해서는 관계없는 사람까지 죽어 나자빠지는 것도 감수할 거야? 나지막하지만 뱃속에서 밀어올린 그 목소리는 어슴푸레한 공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호응하듯이 멀리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렸다. 위에서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2층 정면 회랑에 쓱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기무라, 아니 아마카스 겐토였다. 크크
하고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목을 울렸다. 그 눈빛이 번뜩였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셨군. 빨간 마세라티 옆에 차를 세우고 마도카는 아오에와 함께 길 안쪽으로 걸어갔다. 치사토와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행선지는 이미 파악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다. 아무래도 지금은 폐허가 된 모양이다.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폐허의 종이라는 영화의 로케이션지로 사용했다는 건물일 터였다. 비는 그리 강하지 않지만 바람에 꽤 세진 것 같았다. 마도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의 천둥 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같은데? 걸음을 옮기면서 아오에가 말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 건물 말이야. 그는 앞쪽의 폐허를 턱으로 가리켰다. 벽에 온통 금이 같잖아. 그래서 레고 같다고 생각했어. 레고요? 그래, 장난감 블록 말이야. 조립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좀 부끄럽지만 그게 내 취미야. 유명한 성이나 교량을 만들고 있어. 유감스럽게도 다 만든 뒤에는 사진만 찍고 곧바로 해체해야 돼. 그대로 놓아두면 거치적거린다고 해서. 그의 말에 마도카의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녀는 발을 멈췄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미안. 이라고 아오에가 사과했다. 내가 엉뚱한 얘기를 했구나. 너무 긴장해서 그걸 풀어보려고 나도 모르게. 알아냈어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마도카는 외쳤다. 뭐? 겐토군이 노리는 게 뭔지 알아냈다고요. 무슨 소리야? 하지만 설명해줄 여유는 없었다. 마도카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형, 구름 상태, 건물 배치 등등 그런 정보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1분쯤 걸렸다. 다시 차로 돌아가요. 발길을 돌려 마도카는 뛰었다. 뭐야, 어떻게 하려고? 아오에가 뒤따라오면서 물었다. 됐으니까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차에 타기 전에 출입 금지 팻말이 걸린 로프를 풀어버렸다. 시동 걸어요. 그대로 직진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았다. 이 길로? 바닥이 온통 잔해투성이야. 그래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망가지면 배상할게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오에는 차를 출발시켰다. 잔해더미가 걸릴 때마다 차체가 출렁 뛰었다. 아오에는 핸들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건물로 바짝 다가간 참에 스톱! 이라고 마도카는 말했다. 아오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5m 정도만요. 좀 더, 좀. 네, 여기에요. 엔진 끄고 밖으로 나가요. 차와 건물의 거리는 약 15m였다. 머릿속에서 계산해보고 이 정도면 된다고 확인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겐토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는 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다. 마도카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돌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겐토는 말없이 회랑을 지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바닥에 발이 닿자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입을 열었다. 작년 1월쯤이었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미즈키 요시로가 출연했더라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건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주인공 모델이 된 인물이 직접 메가폰을 잡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즉각 당신 얘기라고 확신했어. 동시에 미즈키와 당신 사이의 더러운 관계가 아직껏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바로 그때 이 복수 계획을 짜게 됐어. 언젠가는 반드시 단죄할 생각이었지만 당신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서는 어떻게도 해볼 수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미즈키에게 접근하면 분명 기회가 있을 것 같았어. 그렇게 말하고 겐토는 양팔을 펼쳤다. 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좀 풀어주시지. 네 말을 덥석 믿어버릴 만큼 난 어수룩하지 않아.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말했다.
이 여자를 풀어주자마자 어딘가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만들어 두었을 수도 있거든. 겐토가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을 황화수소로 보내버릴 생각이었어.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든 영화의 로케이션지인 이 폐허에서 말이야. 쓰레기 인간이 죽을 자리로는 쓰레기 영화의 무대가 그야말로 잘 어울리니까. 내가 만든 영화 따위는 안 본다고 하지 않았나? 안 봤어. 하지만 쓰레기 영화라는 건 알아. 이 폐허가 무대라는 건 어딘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팸플릿을 보고 알았어. 그때 이곳에서 보내버리자고 결심했지. 하지만 몇 차례 사전 답사를 해보는 사이에 황화수소 중독사보다 좀 더 멋진 죽음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오늘 이 시각에 당신을 이 자리에 세워놓기만 하면 그게 가능한 거야. 그야말로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지. 어떤 죽음일까?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아무튼 황화수소는 아니야.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 여자는 풀어줘. 그렇다면 여자는 풀어주겠지만 그 전에 잠깐 얘기나 할까? 말해봐. 넌 언제 알았던 거야?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때 집안에 황화수소를 발생시킨 사람이 나라는 거. 흠칫 놀라서 치사토는 아마카스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제 가족을 죽인 것인가? 그야 뻔하지. 처음부터 난 다 알았어. 겐토는 태연히 대답했다. 병원에 달려온 당신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말했어. 멋지네. 이런 스토리도 좋지. 드라마가 되겠다. 내가 그랬었나?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어. 상대는 미즈키 요시로였지. 당신이 어떤 소리를 짓거렸는지 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우선 이렇게 말했어. 미즈키 씨, 내 얘기 들어봐. 아들놈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아마 의식도 없을 거야. 그냥 숨만 붙어 있어. 어때? 이것도 재미있잖아. 가족이 모두 사망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고. 이건 정말 기막힌 스토리가 될 거야. 그러더니 당신 말투가 약간 바뀌었어. 불만스러운 듯이 투덜거렸지. 이봐 미즈키 씨, 이제 와서 꽁무니 뺄 거야? 진짜 스토리라면 좋겠다. 박력있는 실화라면 좋겠다고 말한 건 당신이야. 괜찮아. 걱정 말라고. 그보다 나스노 그 친구는 제대로 움직여줬지. 나 대신 돌아다니면서 알리바이는 잘 만들어 두었냐고. 겐토는 줄줄 외우듯이 말한 뒤 후 하고 긴 숨을 토해냈다. 어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끄덕끄덕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맞아. 내가 미즈키에게 그런 전화를 했었어. 그렇군. 그때 의식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단순히 악몽을 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이윽고 뇌의 기능이 회복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척했던 거야. 그런 거였어?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당신은 초조했겠지. 어떤 말을 하고 나설지 몰라 꽤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놓였겠지. 그래서 그런 블로그를 개설했을 거고 거짓말로 가득 찬 그 블로그를. 그래도 그 블로그 글에는 지금도 감동의 찬사가 밀려들고 있어. 허접하기는 그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자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혀를 끌끌 찼다. 도통 뭘 모르는구나.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모른다는 거지? 내가 왜 너희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야.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인물의 가족으로서는 완전 실패작이었단 말이야.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도 실수였고 태어난 자식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어. 특히 기막힌 건 모해였지. 나이도 어린 게 임신까지 하고.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실패작은 새로 만들어야지. 나에게 어울릴 만한 가족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혼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니 넌 뭘 모른다는 거야. 천재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이 세상에 그따위 실패작을 남겨둘 것 같아? 어떻게든 완벽한 작품으로 마무리해야지. 살아있는 너희에게 그건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일단 말소해버린 뒤에 새롭게 과거의 기억을 수정하기로 했어. 그 블로그를 봤다면 너도 알겠지? 그 글 속에서 너희는 이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훌륭한 가족이야. 저 어리석은 모해조차 영민하고 지혜로운 딸로 새로 태어났어. 머지않아 그게 논픽션 소설로 발표될 거야. 이어서 영화로도 만들 생각이지. 물론 감독은 내가 맡을 거고. 그때야 비로소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가족이 완성되는 거야. 겐토는 고개를 저으며 완전히 미쳤군. 이라고 말했다. 치사토도 동감이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치사토 쪽을 보며 말했다. 미즈키 요시로는 내 계획을 듣고 대단하다고 평가해줬어. 딸의 자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내가 자신의 반평생을 영화로 만든다. 이건 프로듀싱만 잘하면 흥행 대박.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거라고 했어. 하긴 그 계획을 내가 정말 실행할지 말지 그는 반신반의였던 모양이야. 알리바이 만들기를 도와줬으면서도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니까 그 즉시 나스노와 함께 슬슬 빠지려고 하더라고.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다. 농담 삼아 한 말이었다. 꽁무니를 빼는 거야. 크게 실망했지. 단순히 돈 때문에 일을 거들어준 나스노는 그렇다 쳐도 미즈키는 좀 당당한 면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냔 말이야. 하긴 경찰이 무사히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알고는 손바닥 뒤집듯이 완벽한 가족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재촉하고 나서긴 했지. 그래, 그게 영화 제목이야. 완벽한 가족. 어때 겐토? 나쁘지 않잖아? 겐토는 팔을 허공에 대고 후려쳤다. 진실을 왜곡한 주제에 완벽이라고? 어이가 없네. 진실?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한쪽 눈썹을 꿈틀 움직였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좀 물어보겠는데 진실이란 게 뭐지? 그걸 누가 판정하는 건데? 결국은 기록된 것만이 진실이야.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인식해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진실이야. 이 폐허를 봐. 이 건물에는 어떤 진실이 있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것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의 범용한 인간들은 아무런 진실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거야. 인터넷을 봐. 타인의 험담과 하소연만 가득하지. 공격의 창끝을 겨눌 곳을 찾아내면 앞다퉈서 비난을 퍼붓고 있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냥 불평만 늘어놓는 인간들이 어떤 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진실이라는 단어로는 알아듣기 힘들다면 역사라고 말을 바꿔도 좋아. 그런 인간들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해. 너희도 마찬가지였어. 이 세상에 없어도 무방한 인간들이었단 말이다. 그러니 행복한 줄 알아. 내 영화에 등장인물이라는 형태로 영원히 남겨지게 됐잖아. 게다가 훌륭한 인간으로. 다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렸다. 조금 전보다 가깝게 들렸다. 빗발도 거세진 것 같았다. 겐토가 고개를 내저으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연설은 그만두시지. 지겨우니까. 좋아. 그렇다면 이제 슬슬 정리해볼까?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코트 안쪽에서 뭔가 검은 물체를 꺼냈다. 그것이 권총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치사토는 작은 비명을 올렸다. 그런 걸 준비하셨어? 겐토의 목소리에 겁에 질린 듯한 느낌은 없었다. 영화 감독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거든. 이걸 받아온 게
벌써 10여 년 전 일인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나를 그 총으로 죽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각색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영화 로케이션지에서 아들이 자살. 어때? 뭔가 의미심장하잖아? 완벽한 가족의 스토리에 극적인 에피소드가 더해지는 거야. 말을 내뱉고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드디어 치사토의 팔을 놓아주었다. 뛰어! 그 즉시 겐토가 소리쳤다. 빨리 달아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치사토는 현관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그 직후 바깥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졌다. 동시에 후두두둑 뭔가 흩뿌려지는 요란한 소리가 덮쳤다. 우박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잠깐 시간이 걸렸다. 이어서 땅 울림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현관문 틈새로 들이치는 바람이 차갑다고 느낀 직후에 치사토의 몸은 뒤로 날려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엄청난 바람이 창문으로 밀려들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가락 틈새로 상황을 살펴보았다. 끼어진 유리가 휘날렸다. 겐토와 아마카스 사이세이도 그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리라. 이건 대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실내에서도 이렇다면 바깥은 어떤 상황일까? 그때였다. 단 한순간의 무음 상태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온몸을 꿰뚫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이 뒤흔들렸다. 치사토는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꾸로 뒤집힌 하얀 차가 벽을 뚫고 뛰어든 것이다. 무너진 벽으로 폭풍이 덮쳐들었다. 치사토의 몸은 반대쪽 벽까지 날려가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다.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다. 우르르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치사토가 내동댕이 쳐진 벽도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굉음, 폭음, 파열음, 그 밖에 온갖 소리와 거센 진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마도카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니트 모자를 쓴 머리를 두 팔로 부여잡고 양 무릎을 깊이 꺾은 자세로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목덜미에 차가운 비가 떨어지는 것을 의식한 다음에야 가까스로 마음이 침착해졌다.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약간 강한 정도의 바람소리와 바닥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마도카는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옆에서는 아오에가 아직 머리를 감싼 채 납작 엎드려 있었다. 교수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오에가 천천히 팔을 내리면서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 두 사람이 도망쳐 온 곳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네모난 웅덩이였다. 예전에 정화시설로 쓰인 듯한 곳에 한 귀퉁이다. 마도카는 슬금슬금 밖으로 나왔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건물을 보고 헉 숨을 삼켰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잔해더미였다. 지붕은 날아갔고 벽은 반절쯤만 남았다. 잔해더미 속에 아오에의 흰색 크라운차가 보였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실패했는가? 차를 들이박은 정도로는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잔해더미의 일부가 움찔움찔 들쳐지고 그 아래에서 호리호리한 윗몸이 드러났을 때 마도카의 입에서는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단정한 얼굴은 1년 전 그대로 전혀 변한 데가 없었다. 마도카는 급히 달려가 잔해더미를 밀쳐냈다. 겐토가 그제야 마도카를 알아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너 어떻게 여기에? 내내 찾아다녔거든. 마도카는 대답했다. 겐토군을. 겐토가 몸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다리를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손등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보다 마도카. 혹시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뒤쫓아왔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정확하게는
미즈키 치사토를 뒤쫓아온 것이지만 그걸 설명하자면 얘기가 길어진다. 내가 뭘 노리는지 알고 있었구나. 응,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왔어. 겐토는 겸연쩍은 표정을 보이더니 거꾸로 뒤집힌 차로 시선을 던졌다. 저건 네가 한 거? 응, 하고 마도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란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았어. 하지만 겐토군이 그걸 이용할 줄은 몰랐지. 근데 이 폐허가 붕괴 직전인 것을 깨닫고 그제야 네가 뭘 노리는지 이해했어. 그래서 기상을 자세히 점검해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 모든 조건이 다운버스트가 덮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다운버스트, 정란운에서 냉기를 동반한 강한 하강기류가 지면에 부딪혀 엄청난 강풍으로 주위를 덮치는 현상이다. 게다가 풍속이 60m가 넘는 강력한 다운버스트였어. 이런 피어는 한 주먹감도 안 되겠지.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실내에 있던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잔해더미와 함께 날려가거나 아니면 잔해더미에 깔려버릴 거야. 그걸 막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 건물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를 무너뜨리는 거.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면 내측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차피 건물은 무너지겠지만 힘이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붕괴되는 양상도 달라진다고 예측했어. 성공할지 어떨지는 나도 자신이 없었지만 생각나는 게 그 방법뿐이었어. 강풍에 날려간 차가 건물을 정확히 들이박을 만한 포인트를 급하게 계산해냈고 그 결과 건물 지붕이 날아가면서 무너진 잔해가 반 이하로 줄었구나. 겐토가 피식 웃었다. 다운버스트. 제법 정확히 예측은 했는데. 생각 안 나? 우리 둘이 수없이 얘기했었잖아.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난류는 정말 어려워. 동감이야. 그래도 내가 예측에 성공했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을 때 마도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오에가 허리를 숙이고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잔해더미 밑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쪽으로 달려갔더니 위를 보는 자세로 누운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보였다. 하반신이 잔해더미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눈을 깜빡거리는 걸 보면 목숨은 건진 모양이다. 아직 살아있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겐토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 마도카는 두 팔을 펼쳐 그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 비켜. 아니, 이런 일에 손을 더럽혀서는 안 돼. 겐토는 서글픈 듯 눈꼬리를 내려뜨렸다. 오늘까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알아. 그러니까 안 돼. 오늘부터는 이것 이외의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해. 내 결심을 바꾸게 하는 건 무리야. 겐토는 라플라스의 악마니까 잘 알지? 겐토는 미간을 좁히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눈을 떴다. 저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아마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저자는 살인마야.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제재 방법이 있어. 겐토는 다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한 손을 점퍼주머니에 찌르고 한 걸음 앞으로 쓱 나섰다. 안 돼, 겐토군. 알았어. 손은 대지 않을 거야. 겐토는 아마카스 사이세이 쪽으로 다가가 아래를 굽어보았다. 당신에게 식물인간 상태였던 때의 내 심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마치 산채로 매장당한 것처럼 절망적이었거든.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런데도 살아있는 거야. 아예 죽여주기를 기도했던 적도 있어. 당신도 그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고 싶었어. 산채로 매장해버리는 거. 이곳에서 나와 함께. 구조의 손길 따위는 없어. 둘이서 오로지 어서 죽기만을 기도하는 거야. 둘 중 누가 먼저 죽을지 그걸 마음껏 즐겨볼 생각이었어. 그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보이스 레코더였다. 아까 당신이 짓거린 말은 모두 녹음했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이게 내 유서 대신 남겨졌겠지.
하지만 이제는 부적 삼아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게. 당신 같은 인간이 쓰레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걸 막기 위한 부적으로 말이야. 보이스 레코더를 챙겨 넣으면서 겐토는 또 한 가지 라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중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대다수의 범용한 인간들은 아무런 진실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아니야. 이 세상은 몇몇 천재들이나 당신 같은 미친 인간들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얼핏 보기에 아무 재능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중요한 구성 요소야. 인간은 원자야. 하나하나는 범용하고 무자각적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해도 그것이 집합체가 되었을 때 극적인 물리법칙을 실현해내는 거라고. 이 세상에 존재 의의가 없는 개체 따위는 없어. 단 한 개도. 겐토는 휙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걸음을 옮겼다. 마도카 쪽은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아? 아오에가 물었다. 마도카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용없어요. 겐토는 뒤돌아보는 일 없이 멀어져 갔다. 그 발걸음에서는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미래를 똑똑히 내다보고 뭔가 분명한 방침을 세운 것이다. 마도카의 시야 끝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잔해더미 틈새에서 먼지 투성이가 되어 버둥거리는 것은 미즈키 치사토였다. 그녀도 무사한 모양이었다. 마도카는 그쪽으로 뛰어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돌연 낯선 여자의 부름에 치사토는 크게 당황한 기색이었다. 땅바닥을 네 발로 기면서 미처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길게 피가 흘렀다. 몇 센티미터 정도의 짧은 상처지만 꽤 깊게 파인 듯했다. 스스로도 느꼈는지 팔을 들어 상처를 더듬어 보고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다. 손에 묻은 피를 보고는 금세 새파랗게 질렸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흉터를 성형하는 데는 10,000엔쯤이면 충분할 테니까. 마도카는 말했다. 그 정도 비용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겐토 덕분에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치사토는 뭔가 대꾸하려는 듯 마도카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마도카는 여자의 말 따위를 기다려줄 마음은 전혀 없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누구에게 연락할까? 10초쯤 생각하다가 기리미야 레이의 번호를 선택해 살짝 터치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간 곳은 아자부주반의 상점가에 자리한 고급 액세서리 점포였다. 빌딩 1층이고 가게 앞 도로는 일방통행이었다. 그 2인조 처음부터 복면을 쓰고 나타났어요. 반지며 목걸이 등이 진열된 쇼케이스 안을 들여다보며 나카오카는 여 점원에게 물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표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어이 하고 누가 말을 걸길래 고개를 들었더니 눈앞에 칼이 있었어요. 젊은 여점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검은 부대자루를 내밀면서 거기에 돈을 넣으라고 했어요. 돈 있는 것 전부 다 넣으라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자루에 넣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점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럴만도 하다. 얼마가 되었든 도난 액수는 나중에 계산해보면 밝혀질 것이다. 그자들 옷차림 생각나세요? 검은색 옷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회색이었나? 죄송해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체격은 어땠습니까? 마른 편인지 뚱뚱한 편인지, 그리고 키는? 여점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보통 몸집이었던 것 같은데 키는 형사님하고 비슷한 정도였나? 아니,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에 뭔가 특징은 없었어요? 글쎄요. 내국인 발음이었습니까? 혹시 사투리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말소리 같은 건 듣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사투리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요컨대 범인의 특징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나카오카는 깨끗이 단념했다. 어중간한 단서를 대주는 바람에 도리어 수사가 공연히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그 사이에 또 한 명은 뭐라고 있었죠?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카오카는 곁에 서 있는 나이든 여점원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당신한테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까? 네, 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자가 뭔가 말을 했어요? 꼼짝 마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때 가게 안에 손님은요? 없었어요. 폐점 시각이라서 이제 슬슬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느닷없이 들이닥쳤거든요. 그자들이 가게에 들어서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상품을 정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제가 쳐다봤을 때는 이미 가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이미 복면을 쓴 상태였나요? 네, 라고 대답하더니 여점원은 조금 자신이 없는지 아마도 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그들에게서 쓸만한 단서를 기대한다는 게 무리한 얘기다. 역시나 범인의 특징에 대해 질문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현장 검증을 끝내고 일단 경찰서로 돌아왔다. 수집한 자료를 읽어보더니 형사과장은 큰 한숨을 내쉬었다. 폐점 직전에 들이닥쳐 현금만 빼앗고 도주. 2인조에 한 명은 나이프, 다른 한 명은 권총. 이거 지난주에 니온바시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완전히 똑같잖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포를 노린 것도 공통점이에요. 아마 방범이 허술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계장 나리타가 말했다. 도주 차량에 관한 목격 정보도 그쪽 사건 때와 비슷합니다. 동일범으로 봐도 틀림없겠는데요. 일개 수사원이 말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지만 이건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군. 그쪽 경찰서와 연대해서 수사하게 될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수사 방침은? 형사과장에게서 대략적인 지시가 내려온 뒤 회의는 끝이 났다. 나카오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터치했다. 메일이며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은 별다른 게 없었지만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고는 흠칫했다. 영화감독 아마카스 씨, 다운버스트 피해 라고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 S연에서 발생한 다운버스트로 보이는 돌풍의 피해 상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붕괴된 폐허에서 발견된 부상자 중 한 명이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카스 씨는 하반신이 잔해더미에 깔린 채 신음하다가 구조되었다. 다리와 허리 등의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조된 또 한 사람은 작년 말에 사망한 영화 프로듀서 미즈키 요시로 씨의 부인 치사토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사토 씨는 얼굴에 경상을 입었다. 문제의 폐허는 아마카스 씨가 감독한 영화 폐허의 종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결국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이런 곳에서 불쑥 튀어나오다니. 게다가 미즈키 치사토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왜 그 두 사람이 그런 폐허에 간 것인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누군가 어깨를 짚었다. 돌아보니 나리타 계장이었다. 유난히 심각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잖아. 무슨 일이야? 이거요. 라고 나카오카는 기사를 보여주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나리타의 표정이 금세 흐려졌다. 스마트폰을 나카오카에게 돌려주면서 물었다. 이런 거 읽어서 뭘 어쩌려고. 이상하잖아요.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미즈키 치사토. 둘이 그런 곳에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나리타는
맥이 빠진다는 듯이 입이 일그러졌다. 알게 뭐야? 그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가 내려온 직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뭔가 너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봐 하고 나리타가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잊어버리라니까. 어차피 우린 쫄병이야. 게다가 보병이란 말이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한참 위에 계신 존재들이야. 보병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 딴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나카오카가 입을 꾹 다물자 나리타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내일부터 또 열심히 뛰어보자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나카오카는 스마트폰의 기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치사토는 얼굴에 어떤 부상을 입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네 하며 스마트폰 화면에서 기사를 지워버렸다. 자동 개찰기를 건너기도 전에 이소배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우유병 바닥을 나란히 놓은 것처럼 두툼한 안경을 쓴 그의 얼굴 표정이 환했다. 교수님, 먼 길에 고생하셨죠? 오래간만입니다. 개찰기를 건너간 아오에에게 싱글벙글하며 다가왔다.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군요. 아오에는 말했다. 그야 좋고 말고요.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이제 마음 편히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님께는 이래저래 패만 끼치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이소배 씨가 사과할 일도 아닌데요, 뭘. 아니요. 라고 이소배는 걸어가면서 손을 내저었다. 우리 지역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완전히 근무 태만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아, 예, 그렇습니까? 지난번처럼 이소배가 운전하는 차로 아카쿠마 온천가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바깥 경치를 내다보니 시내의 눈은 거의 다 녹은 모양이었다. 이소배가 아오에 쪽에 연락해온 것은 그저께였다. 아이고 이거 참 어쩐데요? 라는 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첫 마디였다. 이소배의 말에 의하면 아카쿠마 온천에서의 일은 사고가 아니라 악질적인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현경 본부 쪽에 익명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황화수소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가스 발생 순서와 사용한 약재 및 용기, 그리고 그런 것을 처분한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수사원이 현장을 조사해 본 바 분명 해당 물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그런 몹쓸 놈이 다 있습니까? 우리 온천가 사람들이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이번 겨울의 매상을 보상하게 하라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긴 아직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라이트밴을 운전하면서 이소배가 말했다. 편지를 보낸 그자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밝혔다면서요. 글쎄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흥미본의로다가 아카쿠마 온천에서 가스를 만들어 봤다. 그랬더니 중독 피해자가 나왔다. 이걸 어쩌나 하고 초조했다. 근데 사고라는 걸로 일이 처리됐다. 그러니 정말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어떤지 애매해졌다. 그래서 온천지 몇 군데를 돌면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이윽고 도마테 온천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났다. 그제야 첫 번째 사고도 자신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고 더럭 겁이 났다. 계속 침묵할 생각이었지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양쪽 현경에 참회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네, 대충 그런 이야기인 모양이에요. 즉, 범인을 아직 알아내지는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이소배는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건 말이죠. 철저하게 검거해야 합니다. 모방범이라고 하던가요? 똑같은 짓을 하려는 놈들이 자꾸 기어나올 거라고요. 경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체포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아오에의 속마음은 시들해져 있었다. 그런 범인 따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소배의 전화를 받기 이틀 전에 기리미야 레이가 아오에를 찾아왔다. 그녀는 온천지에서의 중독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정체불명의 인간에 의한 장난 같은 짓이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짜낸 시나리오는 그런 것이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기대에 크게 어긋난 조치라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는 무표정한 가운데서도 죄송하다는 뜻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최대한 온건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그런 모양새가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 수리학 연구소 측에서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께서도 부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역할은 제가 자원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로 교수님께 큰 폐를 끼쳤는데 그런 저간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명령하듯이 다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 온천지에서 아오에에게 의견을 청해올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부디 진실은 가슴속에만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질적인 장난이었다는 것으로 처리하면 온천지 쪽은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것으로 어떠신지요? 담담히 말하는 기리미야 레이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 주장을 고수할 생각은 없었다. 잘 알겠다고 말한 다음에 아오에는 물었다. 아마카스 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해당 부서에서 겐토군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어쨌든 상대는 라플라스의 악마니까요. 인간이 어떤 수를 쓰고 나올지 뻔히 다 보이겠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처리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난감해하는 눈치예요. 이제 새삼스럽게 8년 전의 사건을 검증할 방도가 없으니까요. 부상이 회복되면 그 길로 방면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건 불합리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그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자에게 살아갈 의미 따위 과연 있기나 할까?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차는 아카쿠마 온천가의 주민회관에 도착했다. 네모반 듯해서 살풍경한 건물이지만 어쩐지 반가웠다. 이소배가 방대한 양의 파일을 꺼내왔다.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지점에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기록이다. 그것을 보고 아오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건의 배경을 알지 못하는 범용한 사람들은 이토록 성실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온 것이다.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일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의미 없는 노력이란 이 세상에 없다. 이것 또한 원자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다. 어떻습니까? 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같은 눈빛으로 이소배가 물었다. 아주 좋은데요. 데이터를 정사한 다음에 아오에는 말했다. 이 정도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고는 악질적인 장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출입금지는 해제합니다. 이소배의 얼굴이 다시금 환해졌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진짜로 마음이 턱 놓입니다. 경찰도 소방대도 해제에 동의해 주었고 이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는 일만 남았던 참이니까요. 내일 최종 회의 때 교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다들 한시름 덜었다고 반색할 겁니다. 야, 잘 됐네요. 참말로 다행입니다. 사건 이후로 역시 관광객이 좀 줄었습니까? 그야 뭐 평소의 30% 정도였죠. 이번 겨울은. 하지만 이제 악질적인 장난이었다는 게 언론에 속속 보도될 거고 앞으로 차근차근 만회해 나갈 생각입니다. 파일을 정리하면서 대답하는 이소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여관은 지난번과 같은 곳에 묵었다. 한없이 선량한 얼굴의 여주인이 상냥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도 사정을 알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이상한 일에 휘말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다. 대욕탕에서 피곤한 몸을 달랜 뒤 로비로 갔다. 텔레비전 앞에 테이블을 보고 마도카가 생각났다. 어떤 사내 아이가 물을 흘렸는데도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살짝 옮겨뒀을 뿐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스마트폰이 물에 젖는 일은 없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물의 흐름을 예측하는 일쯤은 마도카에게는 별것도 아니었다. 소파에 앉아 곁에 놓인 석간신문을 펼쳤다. 무심코 사회면에 시선을 떨구었다가 흠칫했다. 그 기사의 작은 제목은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 자살이라는 것이었다. 이게 좋을까? 라면서 마도카가 집어든 것은 은빛 볼펜이었다. 심지를 꺼냈다 넣었다 한 뒤에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다케오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물론이죠. 라고 마도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5,000엔짜리 비싼 볼펜은 아까워서 도저히 못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고 오래오래 책상 서랍에 넣어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떠올리겠죠. 아, 내 생일에 마도카가 사준 선물이구나 하고요. 좋아. 이게 첫 번째 후보. 마도카는 볼펜 견본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쇼케이스 안을 살펴보았다. 볼펜 외에도 만년필과 페이퍼 나이프, 문진 같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제 곧 오후 8시가 된다. 수리학 연구소를 나온 게 오후 5시였다. 오늘은 더 이상 외출은 없겠다고 생각한 참에 마도카가 갑작스럽게 밖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버지 생일이 며칠 뒤라는 게 생각나 선물을 사러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건 내일 낮에 가도 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변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는지라 기리미야 레이도 불만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늘 하던 대로 담담히 운전을 해주었을 터였다. 가게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눈에 차는 물건을 찾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15분쯤 전에 이곳에 들어왔다. 폐점이 8시라는데도 마도카는 서두르는 기미가 없었다. 문 닫겠다고 손님을 쫓아내는 가게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심산인 것이리라. 이런 때 다케오는 주로 가게 밖에서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 가달라고 마도카가 졸랐다. 선물할 물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아이도 없는 자신이 적절한 충고를 해줄 리 없다고 거절했지만 마도카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의 귀금속점이다. 마도카가 둘러보는 곳은 고급 사무용품 코너였다. 가장 값비싼 상품은 안쪽에 진열되어 있다. 그 두 남자가 가게에 들어온 것은 오후 8시를 조금 지난 참이었다. 어쩌다 입구 쪽에 시선을 던진 다케오는 그들을 본 순간 뭔가 불온한 것을 감지했다. 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검은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이 니트 모자를 당겨 얼굴을 덮어버렸을 때 자신의 예감이 적중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니트 모자가 아니라 바라클라바였다. 조용히 해. 떠들면 죽인다. 남자 하나가 가까이에 있던 여 점원에게 나이프를 들이댔다. 또 다른 한 명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그 자리에서 꼼짝 마! 라고 말했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다케오, 마도카, 기리미야 레이 외에 남녀 2명의 점원뿐이었다. 남자 점원은 다케오 일행 옆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이프를 든 남자가 여 점원을 위협하며 슬금슬금 이동했다. 현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권총을 든 남자는 위협하듯이 다케오 일행을 노려보았다. 마도카가 다케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스프레이 좀 주세요. 안 돼. 작은 소리로 대답한 것은 기리미야 레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리미야의 표정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마도카는 무시했다. 스프레이요. 빨리요.
다케오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호신용 소형 최루 스프레이는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총을 든 남자에게 들키지 않게 스프레이를 마도카에게 슬쩍 건넸다. 받아들면서 마도카는 남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이프를 든 남자가 부대자루를 던지며 여 점원에게 현금을 넣으라고 했다. 지폐 따발이 여러 개가 들어갔다. 1,000만 엔은 좋게 넘을 것 같다. 마도카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비스듬히 아래쪽을 향해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그 소리가 들렸는지 총을 든 남자가 거기 뭐야? 라고 으르댔다. 섣부른 짓을 하면 쏜다. 쏠 테면 쏴보시지. 라고 다케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자가 손에 든 것이 모델 총이라는 건 이미 눈치챘다. 아마 마도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최루 스프레이는 근거리에서 상대의 얼굴을 향해 분사한다. 현재 침입자들과의 거리는 10여 미터 정도. 마도카가 뿌린 최루액은 이제 가게 안에 어디쯤을 떠돌고 있을 거라고 다케오는 추측했다. 나이프를 든 남자가 현금 자루를 낚아챘다. 가자! 라는 듯이 총을 든 남자에게 눈짓을 했다. 두 남자가 입구로 향하고 자동 도어가 열렸다. 그 순간 침입자들 중 한 명이 크 하는 묘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둘이 똑같이 몸을 웅크리며 캑캑거리기 시작했다. 크 하는 괴로운 호흡 소리도 들렸다.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는 남자 점원에게 기리미야 레이가 물었다. 이 가게의 뒷문은 어디죠? 무슨 질문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그에게 기리미야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뒷문이 어디예요? 뒤쪽에도 출입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저쪽이에요. 남자 직원이 가리킨 쪽으로 기리미야 레이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다케오도 마도카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갔다. 아휴, 짜증나. 모처럼 쇼핑하러 나왔는데 완전히 망쳤어. 차 뒷좌석에 앉은 마도카가 말했다. 잘 들어. 저 가게는 다시는 못 갈 줄 알아. 틀림없이 질문 공세가 펼쳐질 테니까. 기리미야 레이가 씁쓸한 얼굴로 말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어디선가 들리는 경찰차의 사이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아빠 선물은 그냥 감사 인사로 때울까? 하긴 해마다 그랬잖아. 좋아. 올해도 똑같이 하기로 결정. 깨끗이 단념하는 마도카의 말을 듣고 다케오는 역시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생활 패턴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제 마도카는 예전의 명랑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리하게 태어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자살한 게 지난주의 일이었다. 병원 입원실에서 젖은 수건을 목에 둘둘 감고 질식사했다고 한다. 너무도 기묘한 방식의 죽음이라서 타사를 의심했지만 아마카스 스스로 한 일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 어지간히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자살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해설이 실려 있었다.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슬럼프에 빠져 영화 작업이 부진했던 것을 괴로워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모양이지만 애초에 그에 관한 뉴스는 화제거리에 오르지도 못했다. 요즘에는 자살 따위 그리 대단한 사건도 아닌 것이다. 그의 자살에 대해 마도카는 아무 말이 없었다. 겐토 얘기도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참, 이것 돌려줄게요. 마도카는 최루 스프레이를 내밀었다. 고마워요. 뭘 인사받을 일도 아닌데. 하지만 덕분에 누군가를 멋지게 도와줬잖아요. 좋아, 포상으로 질문할 권리를 줄게요. 나에 대해 뭐든 물어봐요. 질문? 다케오는 머리를 긁적였다. 갑자기 그런 상을 받아봤자 난감하기만 하다. 단 딱 한 가지만이에요.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지. 실은 계속 궁금한 게 있었어.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마도카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궁금하더라고. 보이다니 뭐가요? 그러니까 라고 말하고 다케오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이 세상의 미래 말이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마도카는 침묵하고 있었다. 마음에 걸려서 다케오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마도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그건요, 모르는 게 더 행복할걸요?